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네요. 항상 10시 5분이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OTT였습니다. OTT,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이제는 센터박스가 필요 없는 시대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그 연결도 다 무선으로만 돼도 손안에서 극장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죠.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등 구독료만 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걸 이제 OTT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3022님이 요즘에 OTT 안 보면 시대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회사에서 대화에 함께하기가 힘드네요라고. 그 예전에는 항상 주말 예능이나 드라마 보고 다음날 학교나 회사에서 그 얘기하는 재미로 이제 이야기꽃을 피웠었는데 이제는 OTT가 언제 어디서든 펼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도 그 시기도 정말 정해진 시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드라마 같은 게 딱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 그냥 확 화제성이 커지고 있죠. 오윤정님은 처음에는 비싼 요금제로 OTT 결제했었는데 지금은 광고형으로 저렴하게 보고 있어요. 광고가 많지 않아서 보기도 괜찮아요라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쪽이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들 선택권이라든지 요금제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하게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되고도 있고요. 그리고 김승회 님이 50원 아끼려고 회원 가입했습니다. KBS 콩 가입하셨구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데 KBS 콩은 채팅을 아무리 많이 쓰셔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 비용은 발생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와이파이 잡고 쓰시면 훨씬 더 좋고요. 8279님은 남편이 알려줘서 듣기 시작했는데 광고도 없고 정보도 가득하고 이대호님 목소리도 좋으셔서 아침 9시 5분부터 매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0시를 기해서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경북, 강원, 전북 등의 폭염경보가 추가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냥 다 덥습니다. 항상 오전 10시 되면은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더 많아질 뿐 다 덥습니다. 벌써 8월 19일이고 이제 얼추 8월 중순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8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서울 지역은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여름이 끝나겠죠? 끝나겠죠. 자,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4% 내린 2687.9, 코스닥은 0.3% 내린 783.88.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다 약보합이고요. 지난주에는 좀 반등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주 출발은 좀 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금융주는 좋네요. KB금융과 신한지주는 3% 안팎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등 2%대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이 4.9% 반등. 오늘은 좀 바이오 관련 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코스닥 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이른바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우리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이 10% 각각 급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또 대부분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락폭을 대부분 또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열리고요. 미국에서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학술 회의가 열립니다. 또 여기에서 미국의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개미스쿨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오늘은 전화로 함께 만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상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반등세가 계속 이어졌죠. 그 전주 월요일에 급락. 이게 또 대부분 메워지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하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네. 그때 그 하락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뭐 시장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이 하락 이유를 모르면 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하락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경기 침체가 눈에 띄었고, 그래서 경기 침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뭐 2주가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 뭐 GDP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등등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블랙 먼데이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최초의 블랙 먼데이가 87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번 하락은 그때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표준 편차를 벗어나게 되자 예. 기계들이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들의 무차별적인 손절매가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하락이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해석으로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르게 급반등하느냐, 뭐 경기 침체 갑자기 있다가 없어져서 그러느냐, 뭐 그렇게 해석과 토를 달 수는 있습니다만, 이 감정이 없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충분히 하고 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고 하면 또 기계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나면 겁이 나서라도, 가슴이 떨려서라도 뭐 매수 버튼 누르기가 힘들 텐데,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도 아무리 떨어져도 감정 없이 그냥 손절매를 한 것이고, 지금은 반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버튼이 막 눌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현재 장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알고리즘 매매 또 CTA 펀드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고, 기계에 의해서 낙폭도 커지고 있고, 기계에 의해서 회복도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나타났던 경제 지표도 그걸 좀 뒷받침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뭐 CPI도 떨어지고 안정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3% 이하로 떨어졌지만. 미국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주택 가격 관련은 오히려 내부 세부 항목으로 보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철저하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불균형하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균형이요. 네, 성공대담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경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주식 자산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자산도 많이 올랐고, 퇴직연금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사람은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을 자기 보유 관점에서 보자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월급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용의 질이 과거보다 점차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경기가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쓸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게 되죠.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의 발언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기업들의 가격 정가가 과거만 같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어떤 얘기냐면,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출시를 하면 옛날에는 먹혔어요. 네. 사람들이 매수를 해주었는데 요즘에는 그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 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을 하는 노동계층들이 이제 노동이 매우 타이트해졌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비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난 2분기 실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월마트는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월마트는 대표적으로 저렴한 공산품을 많이 파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 마치 한국으로 따지자면 다이소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에 더 민감해졌고 더 싼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만 그 지갑을 열고 있다. 이것은 경기가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이 여기서 추가로 나빠지게 되면 덜컹덜컹하면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를 미국 경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의 불균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미국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걸 봐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다만 가격에 이렇게 민감해지고 가성비 제품만 잘 팔리고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호황형 소비는 아니고 불황형 소비에 가깝고 여기에서 고용시장이 추가로 악화되면은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래도 좀 경계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 서서히 계속 냉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고요. 5.25에서 5.50%는 연준 인사들도 계속 얘기하지만 제약적 상황이다. 즉 높은 금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금리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뭐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은 워낙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견 기업 이하 중형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라든가 일반 거기에 일하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쪽 모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의 한쪽은 허물어지고 있고 한쪽은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산 시장은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그 예전에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자본이 훨씬 더 빠르게 더 커져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개미스쿨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는 또 필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잘 배워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학습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이제 단타로 이제 돈을 벌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은 변동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손절매도 되고 쏟아졌겠습니다만은 하락하는 것을 추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하방에 배팅하는 기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기계들은 굉장히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몇 틱만 따먹어도 그냥 환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쳤던 것을 뭐 조금만 먹어도 다 수익 실현하고 확정을 짓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1초를 사용하는 게 일반인들의 1초 사용과 틀려요. 그 기계들은 1초를 쉽게 얘기하면 100분할 또는 1000분할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단타 매매를 하는 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쪽은 거래소와 얼만큼 짧은 거리의 통신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0.01초 차이로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투자에 임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하고 싸워서 단타 매매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개인적으로는 단타 매매로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펀드들은 전용 회선까지 케이블을 깔아놓고 고빈도 매매를 하고 있고 막 그렇기도 하죠. 참.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달 초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게 빅테크 기업들 또 반도체 주식이 많이 이제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폭을 또 많이 만회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가 주식시장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벌어졌다 좁혀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기대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긍정적일 때는 미래의 그 좋아질 일들까지 현재로 다 땡겨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게 두려움으로 바뀌면 미래 나빠질 것까지 현재로 다 땡겨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본질은 주식의 본질과 실적은 뭐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가는데 주가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과잉되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하던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번 장을 규정할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7월달 장세는 금리 인하를 다 선반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에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9월, 저희가 6월달, 7월달 굉장히 주가 흐름들이 좋고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7월까지. 네. 그러니까 뭐 한 37번 정도인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런 흐름 보여주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는 뭐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금리를 내릴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금리를 얼마 내릴 거냐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려지면 유동성이 더 늘어날 거고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겠군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 2분기와 7월달 상반기까지
랠리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그런데- 상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예, 그걸 다 뽑아서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딱 까보고 나니까 네. 미래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테크니션들, 기술자들과 투자자들 간의 이견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는 AI가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AI가 미래를 바꿔놓을 거야. 그래서 AI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 거야 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들과 투자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또 금리도 내릴 거니까 주가가 올라도 되겠어. 그래서 30번 이상의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주가가 내리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을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테크니션들, 기술자들은 이것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계속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 내용을 보니까 투자는 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투자자들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구조가 항상 그런데 항상 뭐가 잘 될 것 같으면 투자자들과 그 일을 담당하는 기술자들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돈을 싸들고 찾아가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자본가들과 그다음에 기술자들의 시계열이 좀 다릅니다. 기술자들은 이거 이렇게 투자해서 3년, 4년, 5년 후에는 이 시장이 모든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패권을 장악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최고의 기업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자본가들은 투자한 지 한 1년 좀 넘어가게 되면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언제 돈을 걷어들이지? 빨리 수익 내고 싶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좋다. 여기서 잘못 투자했다가 우리가 다른 업체들한테 밀리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안 느네. 그런데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한다고? 그럼 이익이 계속 안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이 또 매도 폭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알고리즘 매매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자극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요소들이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자 실망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단기간에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게 좀 후행적인 지표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이 지난 2분기에 미국에서 많이 산 주식들을 보니까 1위가 엔비디아더라고요.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늘렸던데 네. 요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투자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국민연금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싸게 주식을 사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1년, 2년짜리 수익률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기업이라도 싸게 사지 않으면 그게 이제 후폭풍이 오니까 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좀 싸게 좀 주식을 사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만했죠. 왜냐하면 모든 게 장밋빛이었고 모든 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제 투자는 장밋빛으로 좋아 보일 때 경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모두가 암울하게 볼 때는 용기를 가지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지는 게 저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국민연금이 다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용사 이제 위탁해서 맡기는 위탁 운용도 있으니까요. 또 여러 가지 네. 운용사마다 또 전략이 또 다를 테니 어디는 사고 또 어디는 팔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국민연금은 네. 또 애플을 좀 줄이기도 했었더라고요. 또 중요한 네. 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많을 때는 상장 주식 절반 가까이가 애플 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많이 처분을 했더라고요. 네, 네. 요건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버핏의 투자법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매다만 이게 빅테크이기 때문에 투자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주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금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버크셔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를 투자를 계속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주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니 우리는 주식보다는 현금을 좀 더 들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이 현금을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워렌 버핏이라든가 버크셔는 항상 이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자기네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러면 투자를 좀 줄이는 거고요. 가격이 싸다 이러면 뭐 투자를 늘리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의 경우는 미래 전망도 좋고 뭐 세상의 중심이 다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과거 뭐 10년 역사 평균으로 보면 주가는 싼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뭐 떨어졌다 반등을 빠르게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싼 수준이고요. 소위 말하는 이익 대비 배수가 과거 10년 평균은 17배 정도인데 지금 다 20배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을 뭐 한 35배, 40배 받는 거는 일반이고 이익 대비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싼 주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많이 수익도 났을 거고 그다음 많이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이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산 것이다. 뭐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약간 요거 가지고도 이제 해석이 분분하던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애플 주식을 4억 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코카콜라도 4억 주. 여기는 뭐 예전에 1억 주였다 그러는데 이제 주식 분할하면서 4억 주가 됐다라고는 하고 네. 4억 주와 4억 주 이렇게 애플과 코카콜라 주식을 맞춰서 보유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건- 버핏은 아직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건 아마 막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비중도 네,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네, 근데 그 버크셔 입장에서는 코카콜라나 애플이 다 똑같은 주식이에요.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카콜라는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망만 그대로 잘 유지를 하면은 항상 팔릴 만큼 팔려요. 오히려 코카콜라가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날씨가 더 더울 거냐, 더운 날씨가 오래 갈 거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투자할 거는 많지 않은데 들어오는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애플도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이 그렇죠. 회사가 테크 회사이면 분명히 맞습니다만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비용 투자가 특별히 많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도로 창출되고 들어오는 돈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정된 돈으로 일부는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코카콜라나 애플이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버크셔는 항상 이런 식의 투자를 하죠. 비용 투자는 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체 매출 대비 이익 대비 적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현금 흐름은 항상 비슷하게 창출을 하는. 그리고 계속 매출과 이익 증가에 따라서 현금 창출이 늘면서 또 그리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이런 기업을 전형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코카콜라하고 애플은 전혀 다른 주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버크셔는 똑같은 개념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버크셔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이고 그게 그냥 콜라를 파는 회사일 뿐 현금 흐름을 또 얼마나 창출하고 주주 가치를 얼마나 높여주는 회사냐. 사실은 그게 또 핵심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버핏이 화장품 유통업체 주식을 신규 매입을 한 것도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또 진작에 우리나라 요즘에 K뷰티가 미국에서도 잘 나간다. 그래서 네. 올해 정말 우리나라 그 인디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버핏도 화장품 주식을 담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이제 참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실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대목인데요. 네. 우리가 맛있는 거 찾는 거는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콜라 맛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것도 본능이죠. 네. 애플폰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뻐지고 싶은 것도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인간의 본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리를 잡는 순간 그냥 현금을 빨아들이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코카콜라 애플 전혀 다른 회사이기는 하지만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그 화장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네. 이제 미국 분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점입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이 화장을 많이 안 했다 하더라고요.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유럽 분들은 더 하고요. 미국 분들도 안 했죠. 아시아 분들이 화장에 열심이었죠. 근데 이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세계 공통 언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드디어 버크셔가 이게 현금 창출 기계가 되었다는 걸
느꼈구나. 마치 옛날에 CJ 캔디 아니면 그 캔디라든가 초콜릿 파는 회사처럼 이 회사를 보기 시작했구나. 라고 저는 이 부분을 느끼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국 회사들의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첨단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첨단 화장품이요? 한국처럼 화장품과 관련된 미용과 관련된 데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걸 잘할 수 있는 나라고. 왜냐하면 일단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일본 아시아권 대부분 그런 나라들 많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한국은 그 기계 기술력, 전기 기술력이 받쳐줘요. 그러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용품 기기를 만든데도 세계 최선두권에 있어요. 미용기기. 그러니까 미용기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첨단 산업처럼 우리는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한국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네. 버핏이 이쪽을 현금 창출하는 영역의 그 산업으로 인지를 했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한국한테 한국 투자자들한테 좀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런 뭐랄까 파급력 또는 의미는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그 메이크업 유행을 이제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K뷰티 화장품도 잘 나가고 미용기기도 잘 나가고 있고 또 버핏도 이제 그런 흐름을 같이 본 거다. 그러면 한국 기업을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마지막으로 금리 관련된 거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뭐 학술 회의라고는 하고 뭐 여기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 달이죠. 미국의 FOMC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좀 예상이 될까요? 사실 작년도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그 두 해에 걸친 잭슨홀 연설 이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경험했었습니다. 매년 10월이 23년 10월, 22년 10월이 아주 공포의 어떤 그 월이었고요. 이번에도 또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8월 달에 있었던 충격이 10월 달에 극대화됐었던 게 지난 두 개년의 흐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그동안의 FOMC 의사록 그리고 또 내일 또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분위기는 이제 고용이 악화되는 거를 알겠어. 이제 그거 인지했고 그다음 우리가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싶긴 하지만 현재 정도 추세라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도 오케이야. 라는 게 연준 인사들의 공통된 발언이에요. 맵하건 비둘기파건 할 거 없이 대부분 이런 발언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 결로 나오되 그러나 우리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발언을 할 텐데 시장에서는 그걸 또 해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막 주판을 튕기면서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이 몇 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해석하면서 반영을 할 겁니다. 채권 시장이 1차로 먼저 반영이 될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 파월 의장 발언을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게 될 경우는 금리가 더 급격하게 내려가고 그 결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식시장 한 차례 더 전 고점을 돌파하는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의 연준의 행동을 보건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폭으로 빨리 많이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연준의 발언에 의하면 그냥 한 번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한 번씩 0.25%씩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언을 듣고 시장이 흥분해가지고 금리 엄청 내릴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한번 들쑥들쑥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패턴을 따박따박 한 번씩 한다면 만약에 그 파월 발언 보고 많이 주가를 올리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FOMC 그 연준의 행동이 그냥 자기들 예상의 최하단 정도 수준이라면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로 주가가 또 충격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기대감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보시고 기대감이 만약에 부풀게 하면 오히려 조심하시고 기대감이 다운돼서 시장이 막 흔들리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 금리를 내릴 건데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반대로. 네네. 그렇게 반대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파월 의장이
아직 금리 내릴 때 안 됐다, 아직 멀었다 이런 신호 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또 받았었고 금리 올해는 더 좀 올리겠다 그랬죠. 네, 올해는 네. 또 분위기는 그래도 상황도 물가지수도 많이 달라진 상황이니까요.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개미스쿨은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민생부터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경사노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3253) 쓰시는 분께서 남편이 알려줘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들으신다는 청취자분 결혼 잘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면 열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내주셨네. 아유, 덕분에 저희가 여러분의 결혼 잘하신 그 여부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6369님이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하셨네요. 대호님과 앞으로 아침을 함께 하려고요. 아주 믿음직한 목소리. 저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시장 안 그래도 뭐 금리 오르고 난 다음에 전기차가 안 팔려서 뭐 캐즘이다 이렇게 또 성장세도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천 청라에서 그 대규모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밤사이에 보니까 포르투갈에서도 공항 인근에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차량 200대 이상이 불에 타는 일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고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고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고 근데 또 과도한 우려가 결코 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실까요?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실 전기차 화재 현상은 자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체감적으로 그럴까? 아니면 큰 화재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느끼게 되죠? 예, 실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연간 일반 내연기관 화재만 해도 연간 5,000건, 하루에 14에서 17건이 발생하고 여름철에 많이 집중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전기차 화재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피해가 이번에 이제 인천 청라지구 화재처럼 정말 아파트 단지 전체로 좀 퍼지면서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액이나 차량 대수도 뭐 600대 이상이 접수된 걸로 알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뭐 오늘도 지금 뉴스에 하나 나왔고, 그다음 청라 화재 이후 바로 또 나온 금산 화재 같은 경우도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자동차인데 그 화재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큰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가 됐고, 뭐 이런 건들인데도 이제 워낙 뭐 놀란 가슴, 이제 이렇게 소통공 보고 놀란다고 지속적으로 너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유독 조금 강조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14건, 15건 정도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화재가. 일반 내연기관 시대에도요, 연간 5,000건이 넘게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화재가. 아. 그중에 한 40%는 기계적인 정기적인 결함으로 발생하고요. 40% 정도는 운행 중에 사고나 방화나 이런 걸로, 나머지 20%는 원인 미상인데 늘 14에서 한 17건은 매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이제는 전기차가 네. 많아졌다 보니까 네. 전기차가 더 자주 화재 발생하느냐, 내연기관차가 더 자주 발생하느냐, 이것도 논쟁이 한창 있더라고요. 예, 그런 논쟁은 있는데 예.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내연기관은 만 대당 화재 건수가 2.2건이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게 1.9건으로 23년에 좀 줄었습니다. 0.3건 정도. 네. 근데 전기차 화재는 2017년에 약 0.4건 만 대당 네. 있다가 최근에 늘었습니다. 23년에 늘었는데 이게 1.3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노후화되면서 결국 배터리가 좀 더 불안정화되고 이러면서 화재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차량 대수도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화재 건수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내연기관 대비 화재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한 번 발생했을 때 이게 열폭주라는 것 때문에 제어가 안 되고 쉽게 끄지 못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좀 확산될 수도 있고 아직도 명확한 100%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아직은 내연기관에 근접하고는 있습니다만 내연기관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건수는 전기차, 내연기관차 비슷하더라도 네. 화재 발생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전기차 화재가 더 크게 와닿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교통사고가 훨씬 많잖아요. 네네네. 항공기 사고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데 사건 한 번 발생하면 전원 사망, 뭐 수백 명 사망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고 공포심이 많이 드는데 그런 어떤 줄례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노령화되고 연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배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또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 참 네. 운행 중일 때 화재가 많이 난다고는 합니다만 또 네. 충전 중일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는 네. 운행도 아니고 충전도 아니고 그냥 주차 중일 때 화재가 났단 말이죠. 네네.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까? 위험성을. 실제 이제 그 원인을 뭐 명확히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가능성 우리가 주차 중이라고 할 때도요. 예. 주차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갖다 소모하면서 차량 내부에서 여러 가지 통합 전력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라나 누적 부분들이 쌓이면서 배터리 셀 간의 언밸런스 부분이 조금씩 강조되고 열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또 우리가 이 통계의 오류라는 게 좀 있습니다. 운행 중이라가 나와 있는데 운행 중에 충돌 사고로 인한 화재는 실은 별도로 빼야 되거든요. 네. 아무 충격이 없이 운행 중에 난 사고를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 충전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요즘 알아듣기 쉽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호프집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제가 술을 먹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전기를 꽂아놓고 예. 충전이 끝난 다음에도 사주들이 충전기를 바로 빼지 않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쵸.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찮으니까. 이거는 충전 중이 아닌 거고요. 주차 중이라고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또 분류를 하다 보면 실제는 주차 중 화재가 가장 많다 이렇게 분류되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100% 완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전력을 넣지 않는 거죠. 알아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100% 충전이 되면 전기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뭐 PLC라는 모듈이 있어서 충전기하고 자동차하고 계속 통신을 하면서 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알게 되는 이런 충전기 같은 경우 이제 급속 충전기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충전기 자체도 전기를 밀어넣지 않고요. 아예 중단이 됩니다. 회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완속 충전기 중에 PLC가 없는 경우도 네네. 물론 충전기에서는 계속 전기를 밀어넣으려고 하지만 자동차 쪽에서 완전 차단하기 때문에 전기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라는 탈 것이 뭐 비포장 도로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이렇게 뭐 반듯한 길만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과속 방지턱도 있고 그러면 이게 충격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화재 안정성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예,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변에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진화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어떤 스타트업의 CEO가 있어서 예. 같이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과열시켜서 불을 낼 수도 있고요. 뭐 과충전이라는 개념으로 배터리 파우치에다가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불을 낼 수도 있고 예.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밖을 갖다 망치 같은 걸로 툭 쳐가지고 충격을 줘서 분리막이 살짝 손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오히려 가장 좀 용이했거든요. 물론 일부러 그런 불을 낼 때는 그렇죠. 예. 물론 그러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해서 설계가 돼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 워낙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사체 하부가 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또 방지턱이 워낙 많은데
이게 기준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만들어진 방지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하부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물론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배터리에 손상이 가도록 만들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충격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사용성의 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배터리 셀에서 이상이 발생하고 한두 개에서만 발생한 이상이 전체 화재로 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바닥 이렇게 슥 긁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바닥 긁어먹었네 이러는데, 특히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 한번 쓱 긁혔다고 해서 그때마다 AS 센터 가서 점검해달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그렇죠. 가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BMS를 고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네. 한번 이번에도 이제 긴급으로 배터리 안전 조치를 서비스 센터나 뭐 제작사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대응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센터에 가서 장비로 배터리 어떤 이상 유무나 언밸런스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받고 배터리 안전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검사소에서 나오다가 바닥 한번 퉁 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주기적으로 이런 안전점검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예전에 국내에서 코나 전기차 화재 났을 때 그 네. 이후로 이제 코나 전기차 화재 건수는 싹 들어갔거든요.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배터리의 불량이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이제 BMS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충전이 다소 한 10분 늦더라도 충전 중간에 방전과 충전을 살짝 반복하면서 배터리의 이상을 체크해가지고 화재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 이후로 싹 사라졌다, 이렇게 좀 시키는 제작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은 길어졌습니다만 검사소나 제작사에 가서 30분 1시간 동안 긴 시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을 평소 충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상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좀 BMS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요청을 하고, 여기에는 또 걸림돌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BMS나 배터리 상태나 운행거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작사가 데이터를 끌어가도록 운전자들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 이상이 있을 때 경고 주는 거 운전자가 내 핸드폰으로 밤에 그 정보를 받겠다라는 동의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반드시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 공익의 전체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는 부분이니까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어느 정도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BMS라는 건 배터리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어떤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기계 장치, 컴퓨터 같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네. 이게 또 차량 자체에 있는 것, 또 뭐 전기차 충전기에 있는 것 같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 거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그것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벤츠 같은 경우에 화재 사건 이후에 네. 자발적인 점검을 이제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냥 배터리 겉을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거는 아닐 테고요. 아니죠.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제가 코나 화재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충방전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셀 간에 예를 들면 약간의 결함, 이 결함이라는 게 완전 불량도 아니고요. 우리가 타이어를 예를 들면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그 고속 그 밸런스 보지 않습니까? 네. 좌우에 편차가 약간 더 있는 것도 있고 덜 있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좀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모듈이나 파우치가 끼워져 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계속 충방전을 거듭하면서 전기를 뽑아 쓰다 보면은 약간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가 쉽게 더 열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능이 다소 저하되는 파우치나 아니면은 뭐 그 모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벤츠가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쓴 게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네네네. 정부도 자발적인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또 이제 권했고, 이걸 또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높은데, 네. 그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 예.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실은 조금 의아하고요. 실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실제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은 자,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어느 예. 회사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엔솔계 오창에서 만든 건 국산이고 그럼 남경에서 만든 거는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3원계 배터리냐, LFP냐, 원통형이냐, 화재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적은, 그다음 각형이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보가 다 나오지 않는 한은 그걸 가지고 저 회사가 위험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물론 정체적으로 화재 발생 건수 같은 것들이 좀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CATL이 한 35% 내외고 BYD가 20몇 %에서 두 회사가 55%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나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배터리의 절반을 중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절반이 위험하냐? 이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거꾸로 말하면 전 세계 판매된 전기차의 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내에서 발생한 화재나 결국 그건 다 중국산 배터리겠죠. 이런 위험성이나 불량률에 대해서는 외부의 데이터가 노출이 안 되고 통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파라시스 건도 동일한 화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 건, 미국에서 한 건 두 건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10인 업체에서 2건 발생했다. 전기차 아까 제가 만 대당 1.3건 발생했다는 화재 건수 비율보다 높지 않을 거예요. 다만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배터리 어떤 형태가 화재가 얼마큼 발생했고 또 중요한 건 동일하게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금산의 국내 자동차 제작사 오늘 아침에 화재 발생한 국내 전기차 회사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나면서 열폭주로 진행하기 전에 소화가 되고 물에 담가서 완전히 진화가 되고 차량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확산되는 걸 어느 정도 지연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손 쓸 시간의 여유가 있는지도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지 무조건 화재가 났다는 것만 가지고 동일시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네네. 또 포르투갈에서도 이제 대형 화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난 것도 전 세계에 타전이 됐고 이게 전기차시 안 그래도 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화재 사건이 또 대형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수요가 회복되는데도 더 지체되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 주변에 저하고 뭐 방송 여기저기 인터뷰 다니는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일반인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실제 차량 가격이 전기차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중고차 시장에도요. 전기차를 내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중고 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더 이상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안 팔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를 잘 알고 잘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야 오히려 이게 좀 전기차 중고로 구매할 시기 아닌가.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하나 구매해야겠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친환경 정책은 우상향이고요. 전기차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대세고 전 세계적인 공통의 흐름이거든요. 네네. 빠른 정부의 대책을 바탕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공포심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월요일 순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